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고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충남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리즘 강의실 특강을 통해서 기계공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위치역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위치역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의 특강이 되겠습니다. Introduction to Fluid Mechanics입니다. 유체역학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체역학이란 그 질문에 답을 하면 Fluid Mechanics Studies Fluid Mechanics Studies the behavior of fluids the behavior of fluids 여기 이제 fluids가 이게 유체죠. 유체의 behavior, 행동입니다. 또는 거동, 움직임. 유체의 거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유체역학이다. 유체의 거동을, fluids가 복수죠. 유체의 거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mechanics입니다. mechanics까지 가야 역학 학문이 되는 것이다. mechanic이 아니고 mechanics까지 해야 됩니다. 복수로 항상 쓰죠. solid mechanics, 고체 역학도 맞지만 solid mechanics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fluids는 at rest, 어떤 상태냐? at rest. rest가 쉬다죠, 휴식하다죠. 유체가 휴식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정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체가 정지에 있거나 and 그리고 in motion, 움직이고 있는 상태. 유체는 어떻고요? at rest and in motion. 정지에 있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정지에 있는 상황도 연구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유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들의 거동을 잘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유체역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유체를 얘기했는데 그 유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겠습니다. definition. 항상 여러분이 새로운 학문을 이제 시작할 때는 새로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플루이드가 나왔습니다. 유체. 여러분이 유체, 액체 뭐 그동안 쭉 여러분이 사용해 왔던 단어라서 그러죠. 물, 뭐 공기 이게 액체겠지, 유체겠지, 기체겠지 뭐 하는데 좀 더 학문적으로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체란 fluid is a substance입니다. 물질입니다. substance 물질이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끝나도 좋습니다. fluid is a substance. 그럼 끝이죠. fluid is 유체는 물질이다. 자, 근데 물질이 온갖 게 물질이죠. 여기 돌멩이도 물질이고, 뭐 여기 의자도 물질이고, 내가 마시는 커피도 물질이고, 뭐 사방이 다 물질이죠. 그래서 좀 더 물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냐? Substance that deforms. 폼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죠. 근데 앞에 D가 붙으면 이 폼에서 어긋나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eform,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변형하는 물질입니다. Fluid is a substance that deforms. 변형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변형이 아무 때나 괜히 변형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변형하는 물질. When a stress is applied. 여기서 assure라는 말은 sure라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인데 sure에서 스트레스가 생략되었습니다. 전단력, shear force라고 해도 좋습니다. shear force, 전단력이에요.
여러분 전단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고체학에서 아마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전단력이란 그 전단이라는 해서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게 전단이거든요. 어떤 물질이 있으면 내가 칼을 내리쳐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낸다 할 때 이 면에 가해지는 면에 평행한 힘, 그것을 우리가 shear force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을 자르면 칼이 이렇게 칼 같은 물질을 여기 자르고 들어가야 되죠. 면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면과 칼과요 어떤 힘이 작용해요? 면에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면에 평행하게 그 잘라지는 면에 평행하게 칼의 그 마찰력이 존재할 겁니다. 바로 그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을 우리가 shear force라고 그러고 그것을 면적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응력이라는 단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shear stress.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shear is applied. When a shear is applied. 그러니까 면에 평행한 마찰력이 작용할 때, 평행한 마찰력이 작용할 때 연속적으로 continuous라는 것은 연속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을 유체라 한다. 여러분은 이 지금 데피니션을 영문 그 자체로 그냥 외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정의는 만약에 유체학에서 중요한 5문장을 뽑아라. 유체학 지금 한 권, 2권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장 5문장을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A fluid is a substance that deforms continuously when a shear is applied. 여러분 외우세요. A fluid is a substance that deforms continuously when a shear is applied. 자, 밑에 그림이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 time이라는 시간축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상황,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이 시간에 따라 이제 변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이렇게 사각형 젤리같이 만든 다음에 밑에는 고정면이고요. 밑에는 고정된 서피스고 고정된 면이고 위에는 평판인데 평판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사각형 젤리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물질을 위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평판을 오른쪽으로 잡아 끌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잡아 끌어요. 그러면 이 평판과 이 물질 사이 이 면에 무엇이 작용하냐면 바로 shear가 작용하는 겁니다.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윗면을 마찰력으로 잡아 끈다는 얘기입니다. 윗면을 잡아 끌어요. 아랫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윗면을 오른쪽으로 잡아 끌어요. 그러면 위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에 끌려가지고 원래는 직사각형의 물질이 사이에 위치한 게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변형이 각도가 변하는 얘기죠. 각도가 90도에서 어떤 예각으로 바뀝니다. 90도에서 예각으로 바뀌고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고체도 이렇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유체도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체도 변형이 될 수 있고 유체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깡통 찌그러뜨릴 수 있죠. 변형시킬 수 있죠. 그건 왜 깡통이 변형이 돼요? 깡통 우리가 그저 고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체가 찌그러질 수 있는 이유는 깡통이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찌그러지는 거죠. 만약 깡통을 살살 문지른다고 해보세요. 깡통이 변형을 해요? 변형 안 하죠. 그러나 큰 힘을 작용하면 깡통은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고체도 이렇게 디폼이 된다는 얘기예요. 솔리드도 디폼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언제 디폼을 해요?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힘보다 큰 힘이 작용을 하면 얘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체는 얘는 하나도 저항을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얘는 저항을 전혀 못합니다. 아까 shear라고 했을 때 여기 어라고 했죠. 여기 어라는 것은 여기에 크기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전단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유체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3번 경우에 보게 되면 플루이드 온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시간이 점점 진행되어 나가면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일단 일어나고 나면 거기서 얘가 이제 더 버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변형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체는 이 힘을 가하지 않고 계속 힘을 가하는 이상은 유체는 변형이 여기에서 더 변형이 일어나고 여기서 또 시간이 흐르면 변형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 뭐죠? 컨티뉴어슬리라고 그랬죠?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힘을 계속적으로 주는 한 유체는 연속적으로 계속 변형이 일어나야 돼. 고체는 그 진작 전에 벌써 변형이 끝나고 그 제자리를 지킵니다. 물론 거기서 더 큰 힘이 또 가해지게 되면 또 변형이 일어나지만 그걸 버텨내고 나면 이제는 또 변형이 멈춥니다. 그러나 유체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여기서 힘은 이제 전달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변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 아주 작은 시어 스트레스의 전단력에 의해서도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인 정의입니다. 유체에 대한. 우리가 유체는 흔히 액체와 기체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체는 우리가 물이고 물 같은 것이고 기체는 공기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retains 유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유지하다. 뭘 유지하나? 그것의 볼륨은 체적이죠. 체적을 유지를 하고 and form 그리고 형성을 한다. 어떤 형태를 만듭니다. free surface 자유 표면. surface는 표면입니다. 자유 표면. 자유 표면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inner container. 용기죠, 용기. 컨테이너는 뭘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잔도 컨테이너가 될 수 있고, 커다란 그 버킷도 컨테이너가 되고, 물통 같은 것도 다 컨테이너, 용기죠, 용기. 뭘 담을 수 있는 형태의 그릇입니다. 어떤 용기에서 그 체적을 유지를 하고 자유 표면을 만드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액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용기가 지금 사각형입니다. 이게 컨테이너고요. 여기에 만약에 물을 부어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물을 부어 넣으면 이만큼 채워질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용기를 내가 이런 식의 용기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물을 여기다 부어 넣어요. 그러면 여기 또 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볼륨은 그대로 있죠? unchanged죠? 볼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체적이 용기에 바꿔서 넣어도 체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프리 서피스입니다. 요 밖에는 에어죠, 공기. 여기는 물입니다, 워터. 그 사이의 경계면, 이 우리가 이제 물의 표면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프리 서피스라고 그러고요. 이제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프리 서피스. 이 프리 서피스를 만듭니다. 여기도 이 용기에 바꿔 여기도 새로운 프리 서피스가 생기죠. 이와 같이 그 기체와 액체의 사이의 경계면은 이렇게 뚜렷한 불연속면입니다. 이것은 불연속이죠. 불연속면. 뭐의 불연속? 밀도의 불연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이고 에어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센티미터고요. 에어의 밀도는 1.23 kg 세제곱센티미터. 갑자기 밀도가 1000에서 1.23으로 갑자기 점프하는 거죠. 그 불연속입니다. 그러한 면이 생길 때 이런 물질을 우리가
액체, liquid라고 합니다. 반면 기체라고 하는 것은 unrestrained. restrain이 이렇게 제한을 가한다는 거거든요. restrain, 제한을 가하다. 제한, 꽁꽁 묶어둔다. 제한을 가하다. 근데 그것이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제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unrestrained. 제한할 수 없고 and expands out. 퍼져나간다. expand는 팽창하다인데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간다. out of the container. 용기의 밖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filling, 채웁니다. all available space. 주변의 모든 가능한 공간을 다 채운다. 자, 여러분 요 예를 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와 같은 사각형 컨테이너에 여러분 어떤 기체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기체를 처음에 아래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퍼져나가죠.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액체는 여기 얌전히 담겨 있죠. 그렇지만 얘는 용기 안에 담겨 있을 뚜껑을 닫지 않는 한은 얘는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퍼져나가요. 밀도 차에 의해서. 그렇죠? 밀도 차가 생기면 밀도 차가 없어질 때까지 얘는 밖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얘는 unrestrained, 제한을 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expands out, 팽창을 해서 이 주변의 공간, 이 주변이죠. 주변이 바로 available space입니다. 주변을 이 기체가 다 채워나갑니다. 저 끝까지, 구석까지. 아주 희박해질 때까지 다 채워나가요. 이것을 우리가 ga스라고 그러죠. 기체라고. 그래서 이 ga스, 미국에서는 이 기체를 ga스라고 합니다. ga스. 그 다음에 액체를 liqu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액체, fluid 안에는 liquid와 ga스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왜 우리가 유체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scop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scope은 우리가 이제 범위라는 뜻의 단어죠. scope, 범위입니다. 범위. 그 유체학의 범위다. 그 유체학의 학문이 담당하는 범위 또는 응용 범위, 아마 응용 범위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체학을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응용 범위. 그러니까 유체학을 공부하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가? 자, 왜 유체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To analyze. analyze는 해석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해석하다. 꼼꼼히 관계를 살펴보고 거기에 힘이 뭐가 들어가고 어떠한 그 동력학이 숨어 있고 뭐 어떠한 에너지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석해요? 시스템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뭐 영어로 생각 안 하고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방의 시스템이죠. 뭐 부동산 시스템, 네트워킹 시스템, 뭐 의료 시스템, 그렇죠? 메디컬 시스템, 다 시스템을 쓰죠. 근데 이제 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펑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기능.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럼 자동차라는 게 이제 시스템에 속하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예를 들게 되면 그 오토모빌입니다. 오토모빌 또는 카. 이것이 이제 시스템이 되고, 이 시스템 안에는 그 엔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클러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있을 테고,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기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이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갑니다. 이것이 각각의 작은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서 엔진, 그러면 엔진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엔진 안에는 그 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가 있고, 밸브가 있고, 뭐 레디에이터 재킷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엘러먼트.
자동차에는 이런 엘러먼트가 몇 개가 있어요? 약 3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개가 모여가지고 자동차라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또는 더 작게는 엔진을 구성하고 클러치를 구성하고 변속기를 구성하고 뭐 축을 구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작은 시스템이면서 더 큰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든 집합체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시스템이죠. 내가 보통 기대하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라는 시스템, 인간이라는 시스템 구성이에요. 뇌도 있고 그 안에는 뇌라는 것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뼈도 있고 간도 있고 뭐 근육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유체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은 특별하게 with fluid as a working medium. 플루이드인데 시스템인데 fluid as a working medium. 유체를 그 working medium, 그러니까 작업체라고 그러죠. 작업 매체. 유체를 작업 매체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해석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체를 그러니까 시스템 아무거나가 아니고요. 특별히 유체가 깊숙이 관련된 유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유체학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유체가 작동 매체로서 작동 매체, 작업 매체가 아니고 작동 매체가 더 좋겠네요. 유체를 작동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운송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하버크래프트, 배,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연소, 엔진, 로켓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그래서 다리를 건설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강 개척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유체기계, 펌프, 팬, 그다음에 송풍기, 압축기, 터바인, 그 다음에 윤활, 그 다음에 공기조화기, heating and ventilation, 난방과 그 다음에 공기조화, 그죠? 그 다음에 그 예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인공심장, 그 다음에 골프공, 그 다음에 야구공. 도대체 골프공, 야구공이 유체학과 무슨 관계가 있나?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체학에서는 베이직 러를 공부합니다. 이러한 유체의 흐름을 지배하는 그 기초 법칙이 있겠죠. 뭐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러한 보존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associated, 이런 basic law에 관련된 physical concept, 물리학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미분과 적분식이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는 건 우리가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교재를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거기에 그 식들의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베이직 러즈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물리학적인 개념은 뭐에 필요한 거냐면 provides the basis in the analysis of any problem in fluid mechanics. 유체학의 어떠한 문제의 해석에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직 로를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베이직 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관련된 물리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석은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멀뚱멀뚱히 그거 바라본다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지식을 갖고 바라봐야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유체학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 왜 우리가 유체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감을 돕기 위해서 다음 장부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학의 응용 분야를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 예로 든 것은 바로 트랜스포테이션의 자동차입니다. 카. 자, 포뮬라 1 아시죠? 경주용 자동차죠. 아주 팬시하죠. 자동차에 관련된 최고의 최신의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포뮬라 1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물리학적인 뭐 개념도 있고 법칙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그 공기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로 냉각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엔진, 여기 엔진이 들어가는데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것이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 그 제어 기능이죠. 앞에도 컨트롤러가 있고요. 앞에도 스포일러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흡입이 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냉각이 일로 되고요. 냉각에서 바퀴,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찬 공기가 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것이 유체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사실은 복잡한 현상입니다. 복잡한 현상을 최근에는 이제 CFT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CFT는 앞에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학을 공부하는데 유체학을 전산 유체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전산 유체학, 컴퓨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4학년 과목에 전산 유체 설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학년 때는 바로 이 CFT를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체학을 사용해서 이런 자동차의 공기 저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 저항, 우리가 엔진이 내는 힘에, 엔진이 내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씁니다. 나머지 20%에서도 반도 안 되는 걸로 실제 앞으로 나가는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의 80% 이상을 잡아먹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이 그 에어로다이나믹 바디 쉐입입니다. 그러니까 모형 설계죠. 모양 설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것으로 그 CFD 시뮬레이션 오브 포뮬라 1을 마치고요. 그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테이션의 또 다른 하나의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이거 전투기네요. War airplane, 전투기입니다. Dropping a bomb. 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상황을 찍은 아주 멋있는 그 순간 포착인데, 여기서 이제 탈착되어 있는 밤이 떨어져 나간 거죠. 여기 붙어 있던 밤을 떨어뜨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냥 여기서 스위치 너 작동하면 얘가 그냥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무게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워낙에 이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한 공기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공기력에 의해서 내가 스위치를 넣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고 도로 날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와 그 밑에 부착되어 있는 이 밤과의 그 힘의 관계, 얘를 떨어뜨려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제대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유체각으로 공부를 한 거고요. 당연히 이 비행기의 쉐입, 모양 설계, 날개의 모양 설계, 이 안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의 설계, 그 꼬리 날개의 설계, 하다못해 이 로켓인데 밤의 모양 설계, 이 밤이 또 날아가려면 꼬리 날개에 의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 앞에 이 날개의 설계, 모든 이런 설계들이 전부 유체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최신의 연구는 바로 요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전투기가 있는데 KF-X라고, KF-X에서 이제 비상 탈출 시 이 캐노피를 열었을 때, 이 비행 조종사가 그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좀 당연히 유체각을 사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무궁무진하게 요 하나의 그 지금 사진에도 유체각이 관련된 것이 너무나 많고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돛담배를 그렸는데, 돛담배가 아니래도 우리가 쉽이라는 그 일반 배의 설계에 있어서 그 유체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 표면에 있으면 배 밑부분에 이렇게 잠겨 있죠. 잠겨 있는 부분, 헐 디자인, 잠겨 있는 부분의 설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기 돛담배 같은 물론 돛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지만 우리 유체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효율적인 디자인, 고성능의 돛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헐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쉐입 디자인하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아까 그 비행기와 다르게 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마찰에 의한 저항도 있지만 이 물의 표면에서 그 파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웨이브 드래기라고 부르는데, 드래기 저항이라는 뜻이고요. 드래그, 바로 이 파도에 의한 저항이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잠긴 부분의 저항에다가 웨이브 드래그를 같이 더해야 됩니다. 더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체각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돛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돛을 어떻게 제어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가, 뭐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고, 그렇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밀도에 거의 뭐 한 900배, 800배, 900배, 800배 정도, 800배 넘네. 800배의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보다 훨씬 큰 저항이 발생하죠. 당연히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돛을 이용하죠. 일반 배는 뒤에 프로펠러가 달리게 되죠.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는데, 바로 프로펠러 형상 설계도 유체각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잠수함입니다. 서브머린, 잠수함. 런칭, 쏜 거죠. 뭘 쏴요? 어뢰를 쏘았을 때 그것은 여기 어뢰죠. torpedo, 서브머린. 서브머린은 당연히 이제 그 움직이고 있고 물속에서, 그래서 유체의 저항을 받지만 또 수심, 깊이에 따라서 또 물에 엄청난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위에서 배에서 이제 폭탄 공격을 해가지고 잠수함이 물속 깊이 잠항을 하게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막 그 사고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뒤에 프로펠러에 의해서 그 서브머린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잠수함의 위치 발각이 이 소음에 의해서 발생되거든요. 이 프로펠러 소음.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역시 유체각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톨피도의 추진만 하더라도 역시 여기서도 이제 프로펠러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되는데 최근에는 이 톨피도도 그 라켓으로 추진되는 것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라켓으로 추진되면 기존 톨피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얘가 그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적의 배가 목표물이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그 라켓으로 추진하는 그런 그 어뢰 개발이 지금 국방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련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요. 이러한 어뢰는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이란도 보유하고 있고 독일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연구 중이고 미국도 연구 중에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로켓으로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는 바로 이제 연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응용 분야의 연소입니다. 연소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 엔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 오토모빌 엔진,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 엔진에, 여기 이제 피스톤의 윗면이고요. 윗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 밸브가 있고, 요게 흡기 밸브고요. 요 밸브가 흡입 밸브고, 요 두 밸브가 배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죠. 컴버스천이 일어나고 연소가 일어나면 이제 배기 밸브가 열려서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연소된 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될 때 뜨거운 배기가스가 밸브를 거치게 되면 밸브가 이렇게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뜨거운 빨간 부분이 높은 온도고 파란 부분이 낮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선들은 뭐냐? 바로 그 연소가스, 배기가스의 그 흐름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시 아까 CFT를 했는데 CFT의 결과물입니다. CFT는 이와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을, 유체의 흐름을 이렇게 가시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영어로는 visualization입니다. visualization. 그래서 CFT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해석 결과를 가시화해서 눈에 쉽게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NCS는 CFT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의 하나. 그러니까 NC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예입니다. 이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고성능의 연소실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고성능의 연소실을 해석해서 뭐하냐? 바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계를 개선하고 또는 아예 없던 새로운 설계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젯 엔진입니다. 이 젯 엔진은 아까 그 비행기가 이제 자기 추진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 갖고 있는 엔진이겠죠. 자동차 엔진과 다르게 이거는 그 피스톤이 왕복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압축기, 여기 이제 컴프레서 압축기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공기를 20대 1로 압축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소실이 있습니다. 압축된 공기에다가 압축된 공기 20대 1로 20배로 압축된 고압의 공기에다가 연료를 퓨얼 인젝션을 해서 연료를 뿌려가지고 연소실에서 섞어서 여기서 태웁니다. 연료를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가, 연소가스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처음에 그 힘을 받는 것이 여기 High Pressure Turbine, 이 있고 터바인이 여기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대요. Low Pressure Turbine, LPT. Low Pressure Turbine이 나머지 힘을 추출해주고 나머지 일부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나머지 부분들은 뿜어냅니다. 그때 뿜어낼 때 추진력은 바로 단위 시간 대 시간당의 질량에다가 뿜어내는 속도 두 개를 곱한 거, 이것이 추진력이 되죠.
자동차 엔진은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연속적으로 회전하면 압축기 회전하는 터빈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커다란 팬이죠. 그래서 흡입하는 공기를 그 낮은 기압으로 낮은 압력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팬에서 먼저 합니다. 하여튼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제트 엔진의 이러한 그 블레이드 설계, 이거 블레이드라고 그러는데 팬 블레이드 중요하겠죠. 공기로부터 압축의 일을 하고 여기서 압축기를 터빈의 일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윤활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압 고온의 공기가 지나기 때문에 어떻게 냉각을 시켜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역학에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를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미사일 자체의 모양을 설계하는 것도 유치역학이 관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화염이 나가는 거 있죠? 추진력. 그 다음에 이 화염의 그 전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개방된 곳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 개인화기라고 해야죠. RPG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테러 집단들이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탱크를 공격하는 그런 영화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RPG 같은 경우에는 방공호에 숨어 있거나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발사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두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가 RPG를 발사를 하게 되면 뒤로 화염이 뿜어지는데 만약에 얘가 좁은 공간에 있게 되면 이 화염에 의해서 화염이 반사돼 가지고 이 발사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염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염이 이제 고온 고압이죠. 그것에 의해서 청력도 손실이 있고 화염에 의해서 직접적인 그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화염에 대한 연구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진력뿐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도 유치역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강이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그 평화로운 광경이죠.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자연스럽게 강이 형성돼서 유유하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이 강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밑에 바닥을 파내고 보를 건설을 하고 댐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강물의 흐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속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흐르고 있는 경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길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쪽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이쪽은 천천히 흐르고. 그래서 이쪽에는 얕게 강 수심이 천천히 얕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깊이 깎여가지고 급격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강 바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와가지고 강을 들어가자마자 강물에 푹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오게 되면 왼쪽에서 오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심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이렇게 굽이져서 흐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이 사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수심이 얕고 천천히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리만 잘 알아도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강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마을이 형성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동네보다는 여기에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저기에 마을이 생겼는가?
여담이지만 여러분 부동산 투자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지도만 놓고 봐도 어느 동네가 더 좋은지는 금방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빌딩을 둘러싸는 공기의 흐름을 역시 CFD로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CFD로 연구한 자꾸 CFD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게 돼요. 관련된 건물의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어떠한 방정식을 풀어서 이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여금 그 미분 방정식을 풀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건 정확한 해가 아니고 근사해입니다. approximate solution입니다. 자, 여기 왜 그러면 이러한 그 건물주의의 유동을 연구를 하는가? 우리가 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러분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세지는 걸 여러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뭐 건물의 안정성에서 건물이 굉장히 높게 되면 그런 풍압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그 건물 맨 위로 올라가면 좌우로 이렇게 살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막 태풍이 오게 됐을 경우 태풍에 의해서 유리창에 손실이 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기존의 부지에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주변 건물 간의 위치 관계를 살펴야만 또 그런 이런 바람 역학, 공기 역학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화생방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느 위치에서 화생방 폭탄이 터질 경우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 또 그러한 연구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지금 건물의 겉모양이지만 건물의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그 유체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건물에 들어가면 전부 중앙 제어식 에어컨이 틀어지게 되고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다 설계하는 것도 역시 유체크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그 컴프레서 압축기입니다. 이건 충류 압축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날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 비행기 제트 엔진 있죠? 제트 엔진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압축기의 날개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그래서 이 블레이드의 날개 모양이 지금 여기 허브부터 시작해서 팁까지 여기 맨 끝을 팁이라고 그러고 밑동을 허브라고 그럽니다. 허브부터 팁까지 굉장히 그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 때 이게 비틀려 트위스트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축을 중심으로 저 밑에 축이 있고 축을 보면 이 부분의 그 선속도와 날개 끝 부분의 선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복잡하죠. 이거 유체크학으로 설계합니다. 좀 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흥미가 생겨서 더 질질 끄는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펠톤 터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바인은 그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기계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터바인이라고 합니다. 터빈이라고 발음하셔도 좋고 터바인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형식인 펠톤 타입입니다. 펠톤 타입은 그 산 위에 높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이게 진짜 수백 미터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0m의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당긴 다음에 끝에 가서 노즐을 통해 노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구가 줄어드는 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여기서 제트가 발생이 됩니다. 제트가 여기 버킷, 요게 버킷입니다. 요 버킷에 충돌을 하게 되면 얘를 뒤로 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버킷이 와가지고 또 충돌하고 얘가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 버킷이 와서 충돌하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축에다가 뭐요? 발전기, 제너레이터죠. 제너레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수차 발전기가 됩니다. 수차 발전기. 그래서 수차 발전기의 하나의 형태가 바로 펠턴 터빈입니다. 당연히 이런 버킷의 모양 설계라든가 여기 노즐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스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노즐을 통해서 나가는 그 제트의 양,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설계가 다 유체역학이죠. 다음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artificial heart입니다. 인공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사람 몸에 있는 심장 하나의 펌프입니다. 피를 펌핑하는 거죠. 펌핑하지 한 바퀴 다 몸을 한 바퀴를 다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압력을 주는 것이 심장이기 때문에 얘를 펌프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공심장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심장의 설계 완전 유체역학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기에 체크밸브도 들어갑니다. 우리 심장 판막을 대체할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학문도 들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펌프이기 때문에 바로 유체역학이 중요한 설계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웨이브입니다. 여기에 이제 멋있는 그 서퍼가 그 웨이브를 타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단순한 오락을 위한 웨이브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웨이브에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끌어내기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무한한 그 자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유 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24시간 발생하는 것이 웨이브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끌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쉼 없는 그런 그 자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브를 이용한 그 발전이 만들어졌죠. 시와 조력 발전소가 그겁니다. 그렇죠? 시와 조력 발전소. 시와 조력 발전소는 사실은 이제 웨이브라기보다는 그 조수간만의 차, 조수간만 차를 이용한 것이 이제 시화 조력 발전소죠. 그 외에도 어째 실제 단순 정말 웨이브 자체만을 응용해서도 그래서 방파제 설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많은 부분에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목이 Vortex Behind an Airplane.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비행기에 날아가는 비행기, 즉 이륙하는 비행기의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볼텍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볼텍스는 유체의 흐름이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곡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또 선을 가지고 이게 유체의 흐름이 이렇게 원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걸 볼텍스라고 합니다. 근데 빙빙 도는 여기서 지금 이게 볼텍스죠. 이렇게 빙빙 도는. 그래서 여기 일부러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빨간 연기 스모크 그 스모크를 뿌린 겁니다. 뿌렸더니 이 공기의 흐름을 이 빨간 스모크가 잘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빙빙 도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바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빙빙 도는 볼텍스가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볼텍스는 굉장히 그 강도가 강해서 로테이션이죠. 회전 강도가 강해서 만약에 큰 비행기 뒤에 형성된 볼텍스의 작은 비행기가 거길 지나게 되면 작은 비행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볼텍스의 형성은 이 비행기의 날개 설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고래죠. 돌고래 사진인데 왜 돌고래 유착과 관계 있나? 돌고래는 그 물속을 헤엄치는데 이 모양이 돌고래 주둥이 모양과 그 지느러미 모양 전체 모양이 아주 최적으로 진화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헤엄칠 때 그 저항이 최소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돌고래의 그 형상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공학에 접목시킨 그런 그 노력이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경이로울 정도로 그 물속에서의 저항을 줄인 그러한 그 체형이 바로 돌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독수리의 날개가 보여주고 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활강을 할 때 날개를 쭉 펴고 하나의 움직임도 없이 그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아주 손쉽게 날아갑니다. 물론 이때 이제 꼬리 날개는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하겠죠. 이 날개는 양옆의 날개는 양력, 레프트를 담당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 그 날개의 그 형상의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비행체를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일링 워러입니다. 지금 물이 지금 끓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기포죠. 기포, 수증기가 안에 차 있는 기포입니다. 바로 이 그 물이 물로서 존재하고 수증기가 수증기로서 존재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끓는다는 개념이 있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바로 이럴 때 끓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많은 그 열전달 현상이 동반되거든요. heat transfer.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전소,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직접 그 연소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연료를 태워서 그 물을 끓여서 스팀을 발생시키고 그 스팀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러한 그 발전소가 많은데 바로 그럴 때는 이 그 보일링 현상이라는 끓는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유체각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물과 증기가 공존하는 상태, 물 플러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물은 액체고 얘는 기체잖아요, 가스잖아요. 그것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그럽니다. 페이스, 액체상, 기체상. 그러면 액체상도 하나의 상이고 그 다음에 스팀도 하나의 상이죠. one phase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페이즈가 공존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two phase flow가 됩니다. 유동은 유동인데 뭐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해서 흐르는 상이다. two phase flow. 만약에 여기 뭐 어떤 고체 알갱이까지 섞여 들어간다. 그러면 solid phase까지 들어가니까 그때는 three phase 안 하고 multi phase flow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현상도 우리 유체학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허리케인을 보여주고 있는 위성 사진입니다. 허리케인 태풍입니다. 태풍은 그 따뜻한 지역의 바다에서 바닷물이 따뜻한 그 기온으로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를 가득 머문 그 구름이 하늘에서 모여가지고 그것이 북상하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비로 변해서 이제 강풍을 동반하고 많은 비를 뿌리는 그런 것이 이제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이 이제 여름에 발생해서 우리나라 뭐 일본을 이제 몇 차례 지나가곤 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허리케인이 하나 지나갔고 지금 또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뭐 하나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로 들었는데 이 허리케인이 밑에서 생겨서 이제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나느냐 마느냐, 지나면은 남해안만 지나고 그냥 일본으로 빠져나가느냐, 뭐 중부 내륙 지방을 강타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태풍의 형성, 그 다음에 태풍의 발전 점점점 커져가죠. 그 다음에 태풍의 진로, 그 다음에 태풍의 쇠약,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역시 유체학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걸 기상예보를 한다고 그러죠. 그게 전부 뭐냐면은 바로
바로 CFD를 돌린 거예요. CFD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CFD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러한 그 허리케인이라든가 일상 기상 예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기상 예보,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기상 예보를 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여기 이제 골프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색깔들은 해석 결과입니다. 해석 결과. 자, 골프공이 이렇게 생겼죠. 골프공은 그 4cm, 지름이 4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곰보, 표면이 이렇게 곰보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딤플. 그러면 골프공 하나에 딤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딤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보시기에 잘 여기서 한 300개 내지 500개가 있습니다. 딤플을 이제 하나의 딤플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딤플의 여기 크기, 그다음에 깊이, 그다음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사이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고 작고가 공존하고, 크고 작고가 이렇게 뭐 아니면 또 이 배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골프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공이 여기 있고 내가 이걸 땅 하고 쳤을 때 골프공이 이렇게 날아가느냐 또는 더 멀리 날아가느냐, 이것이 다 딤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가 골프공의 딤플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간 재질, 이 안에는 이제 고무공이 들어가는데 고무공의 재질을 한 겹으로 하느냐, 두 겹으로 하느냐, 세 겹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러한 그 궤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골프공이 날아감에 있어서 공기 저항을 계속 받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얘가 스핀,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바로 스핀량에 의해서 이런 궤적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연구도 역시 유체적 연구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윈 터널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긴 자동차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윈 터널 테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어떤 그 자동차가 새로 개발이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선풍기를 해서 억지로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벨로시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바람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스모크를, 연기를 같이 뿌리게 되면 스모크가 이렇게 자동차를 둘러싸고 흐르는 것을 우리가 가시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자동차에 걸리는 저항입니다. 공기 저항. 뒷방향을 얼마만큼의 힘을 받게 하는가, 또는 윗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걸리게 하는가. 이것이 저항이고요. 드래기라는 것이고, 윗부분 받는 걸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는 고속에서 리프트가 크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동차가 뜬다는 얘기죠. 가벼워진다는 얘기다. 그러면 제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기 크면 엔진이 만들어내는 동력의 많은 부분을 이 공기저항이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드래그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모델을 보게 되면 스펙에 항상 뭐가 있냐면 공기저항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저항 계수. 0.3 정도가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는 0.26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 세단 0.3이고 버스는 0.6에서 0.8 이렇게 아니면 1.0까지 올라가는 거고, 버스나 트럭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공기저항 계수가 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적이 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로젝타일입니다. 프로젝타일은 총알입니다. 총알. 근데 총알이 moving in water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총알은 공기 중을 날아가죠. 공기를 날아가는데 그거는 많은 연구가 돼 있고, 공기가 총알이 날아가게 되면
여기 샥 웨이브가 생깁니다. 충격파죠. 충격파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이 수행이 되었고, 이건 물속에서 진행되어 나갈 경우, 지금 요 앞에 헤드가 있는데, 헤드 부분에, 헤드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헤드 부분에서 요만한 공기 주머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탄환 몸체인데, 탄환 몸체는 공기 주머니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닿지 않습니다. 물에 닿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날아가면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앞에 이렇게 앞에 요그 슈퍼 캐비티 이걸 우리가 이제 앞에 커다란 공기 주머니를 우리가 뭐 슈퍼 캐비테이션이라고. 캐비테이션은 물속에서 공기가 생기는 걸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크니까 굉장히 큰 공기 주머니가 생기니까 슈퍼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이 슈퍼 캐비테이션을 억지로 만들어서 앞부분에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물체를 공기 주머니에 싸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에 의한 저항이 아니고 공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가 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서 저항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로켓을 분사하게 되면 로켓 화염도 공기 주머니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꺼지지 않죠. 아까 제가 그 어뢰 얘기했을 때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화염에 의해서 로켓으로 날아가는 어뢰를 개발한다고 했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슈퍼 캐비테이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어뢰를 공기주머니로 감싸고, 마찬가지로 뒤에서 뿜어내는 그 화염도 감싸가지고 얘가 고속으로 진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예시를 통해서 이추액학의 사용 범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추액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고 이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추액학은 위치이동을 해석하고 관련된 힘을 계산해서 위치이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관련 기계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학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체역학은 기계공학의 여러 학문 중에 한 분야이고 또 다양한 분야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